카우보이 비밥의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은 여러가지 의미로 지금 일본에선 보기 힘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의 색이 선명한 작품은 바로 잔향의 테러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너무 안 팔려서 흥행하지 못해서 화제가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작품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작품입니다. 서구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수차례 재방송되면서 탄탄한 팬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바로 작품이 다루는 소재에 있습니다. 잔향의 테러는 민주주의와 정치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런 주제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이야기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정치가 사라진 이유 되겠습니다. 일본 만화의 아버지 데즈카 오사무. 이 사람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전쟁과 평화, 인간 본성 같은 사회적 주제를 만화라는 예술로 표현했습니다. 만화 오락거리에서 하나의 문학으로 승화시킨 거죠. 이 시기는 일본의 주권 문제, 국가의 평화 헌법 위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전공투 세대가 나타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공투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 일본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대규모 학생운동을 말합니다. 미군 기지 반대, 베트남 전쟁 반대, 인권 유리 문제를 다루면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대죠. 그런데 일부가 극단적 행동을 하면서 일반 대중의 반감을 샀고 덕분에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은 취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일로 빠지게 되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애니메이션은 말 그대로 3D 업종이라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업계로 몰려들게 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공각기 동대의 오시마모로 물론이며 건담의 캐릭터 디자이너 야스히코 요시카즈는 전공투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7, 80년대 애니메이션에는 정치적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바람개혁의 나우시카는 환경 문제와 군사국가를 비판했고 아키라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권력의 폭주를, 패트레이버는 관료제의 허상을 고발했으며 공각기 동대는 국가의 국민 감시를 풍자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작품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뉴타입의 편집장이었던 이노우에 시니치로 등 80년대 만화, 애니메이션의 산업 전선에 섰던 사람들은 80년대를 일본 애니메이션의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거품 경제 절정에 달했던 시기를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 명작이 도출했던 시기를 왜 그들은 위기라고 표현할까요? 왜냐하면 팬들이 특정 작품에만 매달리고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지 않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건담 팬은 건담만, 마크로스 팬은 마크로스만 보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구원자가 등장하죠.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과 신세기 에반게리온입니다. 이 작품들은 기존의 작품들과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인간의 사회적 갈등, 개인의 내면과 인간관계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이 두 작품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살려내면서 이후 작품들의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정치에서 벗어나 개인의 심리와 일상으로 초점이 이동하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 정치에 대한 환멸과 무관심이 확산되었습니다. 둘째, 세대교체가 될 수 있죠. 일본의 문학에서 전공투 세대가 은퇴하거나 활동을 줄이고 대신 시라케 세대가 문화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시라케 세대는 1950년대부터 60년대생으로 정치보다는 풍요로워진 일본에 들어온 미국 문화를 동경하는 세대였어요. 대표적으로 드래곤볼의 토리야마 아키라, 파이브스타 스토리즈의 나가노 마모루를 들 수 있죠. 둘 다 미국 문화인 스타워즈의 광팬으로 유명합니다. 셋째,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등장. 시라케 세대 이후인 1974년생부터 82년생들은 취업 빙하기를 겪으며 정치보다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덜한 세대가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문화, 모에 문화를 바탕으로 오타쿠 문화가 급성장합니다. 모에란 캐릭터에 대한 보호욕과 애정을 느끼는 감정을 말해요. 현실이 힘드니까 가상의 캐릭터에서 위안을 찾는 거죠. 2000년대 들어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은 이런 모해 문화를 주류로 바꾼 작품이었죠. 하루이의 데이트 후 일본에서는 일상, 모해, 이세계, 연애 등 완전히 탈정치적인 코드가 애니메이션을 지배하게 됩니다. 설령 정치적 요소가 있어도 배경 설정이나 은유 정도로만 처리되며 정치적 묘사가 많을 것 같은 코드 기하스조차 기존의 불합리한 사회를 부순 후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잘 알아서 꾸렸습니다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 데에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이죠. 이런 흐름이 이어진 이후에는 상업적 검열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방송사가 그 중심이었는데 이윈즈슨 논란에 휘말리면 광고주가 떠나가거든요.
방송사는 작품에 투자하는 제작위원회 중 한 명이자 주축이기도 한데 그들은 설령 원작에 정치적 내용이 있어도 애니화 과정에서 순화시키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마세다린이에요. 만화판은 정치적 메시지가 강하지만 애니메이션은 원작보다 대사가 순화되었고 일부 에피소드는 애니화조차 되지 못했죠. 물론 정치적 요소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식이 바뀌었어요. 훨씬 은유적으로 되었고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겨버리죠. 천원돌파 그레나간에서는 주인공 시몬이 지도자가 된 후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를 다루긴 하지만 민주적 제도나 사회구조적 개혁보다는 시몬과 로시오의 개인적 갈등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날시아의 희나는 사회 시스템의 희생자죠. 정말 몸을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작중에선 유흥업소 광고를 집어넣는 식으로 은유적으로만 다룹니다. 사이코패스는 국가의 감시체제를 비판하지만 정작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한 사람의 투쟁으로 그려나갈 뿐이죠. 진격의 거인은 요즘 작품치고는 상당히 깊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야기를 워낙 우회적으로 서술하는 바람에 자칫하면 우익 찬양 작품으로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이니 일본에서 잔향의 테러가 실패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죠. 왜 잔향의 테러는 일본에서 실패했을까요? 이 작품은 테러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에 질문을 던집니다. 주인공들은 국가 실험의 희생자이고 사회는 권력에 굴복하고 그들의 희생에서 눈을 돌리죠. 냄새나는 것에는 뚜껑을 덮으면 된다는 일본식 사고방식.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의 개념을 통해 국가 시스템에 비판 없이 순응하는 대중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하죠. 악의 평범성이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 없이 시스템을 따라가다가 거대한 악에 가담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이 작품은 그 사회에 침묵하는 당신들도 공범이라 말하며 그 공범들이 따르는 국가 시스템을 부수는 방식으로 일본 사회가 진실을 외면하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비판 없이 순응하는 사회 자체를 파괴하는 형식으로 말이죠. 다른 작품들이 정치-사회적 문제를 하나의 소재로만 다룬다면 이 작품은 우경화되는 일본 자체를 빌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홍보될 리도 화제가 될 리도 없죠. 시청률은 공개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고 블루레이 판매량은 일권이 1099장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상업적으로 실패하는 바람에 이런 시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 작품은 해외에선 큰 성공을 거둡니다. 사실 일본의 작품들이 이렇게 변한 것은 방송사가 이런 움직임을 취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패전 후 일본 사회에는 정치는 더럽고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교육 현장에서도 정치는 철저히 배제되었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며 정치가가 대놓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조에 맞춰 광고, 제작비라는 자본이 맞춰 움직인 것이고 그러니 와타나베 시니치로 같은 작가는 해외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카우보이 비밥 이후에는 좀처럼 유명세를 떨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잔향의 테러를 비롯한 그 작품들은 해외에서는 엄청난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 서구에는 정치적 비판을 오락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있어요. 미국은 하우스 오브 카드, 워킹데드 같은 작품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도 대성공을 거두고 있고 한국도 기생충, 오징어 게임처럼 사회 비판적 작품이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고 있죠. 즉 일본과 회시장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정치 사회 문제를 작품이 어떻게 다루는지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정치가 사라진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논란을 피하려는 제작자, 방송사와 광고주들의 경제적 검열. 둘째, 현실보다 판타지를 선호하는 관객들이란 소비자의 성향. 셋째, 정치를 기피하도록 만들어진 사회 분위기, 문화적 배경을 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일본의 작품들도 정치에서 계속 눈을 돌릴까요? 현재로선 변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주로 다룬 토미노 시오키, 미야자키 하야오 등은 너무 늙었고 현재 나오는 작품들은 전쟁을 다룬다 쳐도 가해자로서의 일본을 철저히 빼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전쟁 피해자로서의 일본만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이 주변국의 한행을 빼고 미국의 선제에 공격했다는 사실만 빼면 일본 국민들은 순수한 피해자가 되니까요. 이러니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나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처럼 일본의 치부를 담는 창작자들은 해외에서는 인정을 받되 일본 내에서의 활동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 일본의 작품들은 더 이상 일본 내에서만 돈을 벌어서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TV 방송에서 떠나 OTT로 옮겨갔고 OTT의 성장으로 인해 해외 작품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해외에서 화제를 모은 오징어 게임, 돈로겁 등의 작품이 정치 사회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상황이고 이러니 지금까지처럼 두루뭉술하게 다룬 작품만 만들어서는 해외 작품들과 경쟁을 하는 것도 해외 시장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즉 지금까지
이제까지 돈의 논리로 인해 정치, 사회적인 메시지에서 눈을 돌렸다면 이제는 정치, 사회 문제를 다뤄야 돈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방송사가 제작위원회인 실정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본의 애니메이션에서 정치 사회 문제를 깊게 다루는 것은 한동안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이 아닐까 싶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